네,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편집부장 김근영입니다. 마인드포스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인터넷 신문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영상으로 주요 뉴스를 선정하고 또 이와 관련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반응을 전하는 마인드 뉴스 인사이드. 당사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는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원 국장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어, 국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박정욱 국장입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인드 포스트 단독 기사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다룬 것인데요. 정신장애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옆집에 불이 옮겨부터 손해를 끼쳤다면 보호 의무자인 아버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족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니 가족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뭐 합리적인 판결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실 것 같아요. 국장님 일단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아파트 방화 사건인데요. 옆집까지 불에 타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그 불을 지른 성년 정신장애인의 보호 의무자, 곧 아버지죠. 아버지가 배상해야 된다고 그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16년 인천시에 거주하는 당시 20대 후반의 정신장애인 청년이 아버지랑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꺼졌는데 두 번째 방화가 이제 불길이 타오르면서 이 불이 옆집까지 번져갔고 옆집에 거주하는 두 명이 이제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정신장애인 보호 의무자에게 모든 의무와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좀 비상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그 지난 2018년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는 보호 의무자에게 보호하는 정신질환자가 자타의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 규정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보호 의무를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문제는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일단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과정에 가족들의 희생이 정당화되는 것. 이 과정에서 국가가 한 발짝 뒤로 물러 빼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가족 일은 집안일은 집안일을 알아서 하고 각 국가는 관여하지 않겠다. 어, 다만 사건 사고가 생기면 국가가 통제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이건 마치 국가가 음, 그 권력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는 신자유주의의 기본 공식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혹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네, 현재 말씀드린 그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호 의무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고 자타의 위험이 없도록 유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픈 자식을 둔 가족, 특히 부모님이죠.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위태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맞습니다. 보호자니까, 가족이니까요. 근데 모든 문제들, 일테면 병식이 없는 자식을 청년이 되고, 어, 그, 그 성년이 된 그 자식을 하루 종일 돌본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국가는 이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 모든 책임과 보호를, 그 의무를 가족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해 3월에도 제주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통 비슷비슷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제주 서귀포에서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청년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이렇게 3월과 6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 역시 지난해 5월에 조현병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딸을 23년간 돌보던 어머니가 딸을 살해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이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정신장애인이든 발달장애인이든 부모가 온전히 이들을 24시간 책임지고 돌봐야 했다는 점입니다. 또 법적 의무로서 자식을 돌보며 심리적으로 분화되고 소진돼 버리는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자 자식과 동반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어,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만성질환자인 성년 자식을 보면 그 소원이 자식이 나보다 하루 더 혹은 일주일 먼저 죽었으면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자식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건 아니겠죠. 다만 자식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면서 좋으면 결혼까지 하고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부모라면 무조건 누구나 소망할 것입니다. 근데 만성화된 정신질환자를 둔 부모는 그런 소박한 꿈을 꿀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정신장애인, 특히 5, 60대 되어버린 이 정신장애인 자녀들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70대, 80대 이 부모, 노인들이 내가 죽은 후에 아들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그 늙은 몸으로 그리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자식의 손을 끌고 정신과 복지센터 등을 돌아다니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일단 현실 상황하고 지금 보호 의무자의 의무를 규정한 지금 현재의 법 조항이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보호 의무자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이제 삭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이제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치를 위해 지역사회의 조건들을 디자인해주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합복지관을 만들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에 지원을 해줘야 하고 일상 쉼터나 동료 지원과 절차 보조인의 지원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체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 보조사를 확대해서 정신장애인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역시 국가가 지원해야 되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운동, 스포츠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부분들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또 법은 단순히 부모가 정신장애인 자식이 자타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20, 30대의 자식이 청년이 되어 있는 덩치가 큰 그 자식을 어떻게 노년의 부모가 그것을 막고 안전하게 할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예, 그 말씀대로 좀 솔직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그 현재 단계에서 뭐 법 개정 이런 움직임은 없지만 잠정적으로 결론을 좀 우리가 내본다면 좀 어떻게 일단 결론을 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결론은 정신장애인들이 사고를 치면 경찰이 와서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일방적이고 치안적인 방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예산을 투입하고 정신장애인이 하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치들을 지역사회에서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정신장애인 자식이 집에만 있을 필요는 없겠죠. 나가서 프로그램도 받고 취업을 하면 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술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고 종합복지관에서 교육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상황 시간들을 보내면은 부모도 자식이 그렇게 지역사회로 나가서 놀다가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 시간 동안 지친 마음, 번아웃된 상황을 조금은 소진하지 않고 좀 힘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